자, 이제 학년, 3학년 하나 다 올라갔네, 그지? 자, 윤준, 어, 휴지 좀 주세요. 아니, 휴지 말고 그것 좀 주세요. 음, 네. 아직 준비 안 되니, 윤준? 이제 됐어요. 윤준, 카프카의 변신, 읽었어, 다? 예? 거기, 한 25쪽인가? 그 정도 남기고 다 읽었어요. 25쪽 남기고, 오케이. 자, 그다음 한자 다 외웠어? 아, 이번에 못했어요. 음, 문장 쓰기는, 이번에 못했어요. 음, 소윤이, 다 읽었나? 저 이번에 하나도 못 읽었어요. 바빠, 중학생 돼서. 그러면 한자는, 한자는 다 외웠어요. 음, 서연이, 변신 다 읽었어? 다 읽었어요. 어? 다 읽었어요. 너 몇 페이지짜리 읽었어? 저 256이요. 어, 몇 번 읽었어? 그냥 한 번? 네, 한 번이요. 문장 쓰기는? 37이요. 음, 그, 고사성어는, 이건 다 외웠어? 한자? 한자 못 외웠어요. 음, 시야는 다 읽었어? 네, 이거 몇 페이지짜리야, 시야는? 저 210페이지요. 어, 문장 쓰기 했어? 못했어요. 그러면 한자는 다 외웠어? 네, 음, 오케이. 혜윤이, 변신 다 네, 읽었어? 아직 못 샀어요. 아직도 못 샀다고? 네, 사. 네, 한자 다 외웠어? 네, 어? 네. 음, 자, 서준이, 변신 다 읽었어? 응? 서준아, 홍서준 뭐해? 예, 변신 다 읽었어? 저 거의 다 읽었어요. 저 거의 다 읽었어요. 음, 너 몇 페이지짜리야? 280? 그 다음에 한자 다 아니, 외웠어? 180, 180 한자 다 외웠어? 못 외웠어요. 음, 그리고 문장 쓰기는 못했겠네? 예, 음, 자, 봅시다. 후생가외, 우리 지난번에 했죠? 예, 뒤에 있는 후세대가 후세대를 존중해야 된다. 이랬죠. 자, 그러면은 3.1운동 역사 퀴즈입니다. 자, 윤준, 어, 1번. 3.1운동 너무 쉽다, 진짜. 예. 자, 1번. 윤준 1번의 답 뭘까? 3월 1일이요. 몇 년도, 예? 몇 년도, 모르겠는데요. 몰라, 연도를? 예. 어? 연도가 중요하죠. 예, 1919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이야.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외웠어. 아이고, 아이고. 자, 소윤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서울의 공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탑골공원이요. 백골공원. 서연이 3.1운동을 준비하고 선언한 지도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민족대표 33인. 네, 민족대표 33인. 시야,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한용운? 한용우는 공약 3장을 작성했고요. 독립선언서. 모르겠어요. 음, 보기 줄게. 1번, 최남선. 2번, 최북선. 몇 번? 1번? 네, 1번 최남선입니다. 최남선.
태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학생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정재용? 우리 학생 지도자. 네? 태윤이. 정재용? 정재용. 좋아요. 정재용. 야, 똥개. 조용히 안 해? 너 짖으면 똥개야. 그다음에 서준이. 3.1운동 당시 학생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시작한 학교는 어느 도시 학교였을 때 시작됐죠? 어느 도시요? 음, 학교 이름 대도 되고. 아, 저 경성 여자 예, 고등 보통학교. 예, 경성이죠.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윤준, 3.1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외친 구호. 구호는 뭘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소윤이, 3.1운동 이후 일본이 조선 통치 방식을 바꾸어 실시한 통치는 무엇입니까? 무단 통치? 아니, 그 무단 통치에서 뭐로 바꿨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무단 통치에서, 아, 1번 문화 통치, 2번 억압 통치. 몇 번? 1번? 예,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문화 통치. 3.1운동 이후에 통치 방법을 바꾸죠. 자,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한국 정부는 무엇입니까? 서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야. 3.1운동 영향을 받아 전국에 일어나는 독립운동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국적 독립운동. 아닙니다. 네 자로 하죠. 네 자. 1번 만세운동, 2번 독립운동. 몇 번일까요? 2번. 아닙니다. 만세운동. 만세운동이라고 합니다. 태훈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은 어디입니까? 부성사. 고동사. 서준이 3.1운동을 준비했던 종교 세 단체 천도교, 기독교 그리고 어디죠? 불교요. 불교. 윤준 3.1 운동 독립선언서는 총 몇 명의 민족 대표가 서명했나요? 33명. 33인. 소윤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인 탑골공원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파고다 공원이요. 파고다 공원. 서연이 3.1운동이 시작된 후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충남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대한리 학살 사건. 예,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요. 부연 설명하자면 제암리라는 곳에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다가 가둬요. 교회에 가둬서 밖에서 X자로 문을 다 닫은 다음에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죠. 제암리 사건. 그 다음에 시야 3.1운동 이후 일본이 한국의 언론과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통치를 무엇이라 합니까? 앞에서 나왔었어요. 문화통치. 문화 통치. 혜윤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운동은 무엇입니까? 뭐 그게 그대로 3.1운동. 예, 3.1운동. 서준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위해 모였던 서울의 공원의 탑의 이름은 그 탑이 무슨 탑이죠? 원각사지 10층석 탑이요. 원광사 시등탑. 자, 19, 20번은 서바이벌입니다. 먼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줍니다. 19번 아는 사람. 서준, 서준. 서준. 19번 뭐야? 무단 통치요. 무단통치. 서준이 빼고 20번 아는 사람. 윤준. 윤준.
3일절. 3일째.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보는데, 자, 여러분들은 중학생들 영상을 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자,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있다. 신분짜리.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 프라하에서 자수성가한 독일계 유대상인 헤르만 카프카와 어머니 율리 카프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카프카는 프라하에 있는 독일계 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1906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 관련 업무가 인기 있는 직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듬해 일반 보험회사에 입사했다가 1908년에 노동자 재해보험국으로 직장을 옮기는데요. 카프카는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엔 집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낮엔 보험국의 직원으로, 밤에는 작가로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도 충실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작품 속에도 드러나는데요. 그가 변신의 집필을 시작한 것이 1912년이었으니까 그의 소설의 직장 생활의 경험과 노동자 재해보험국에서 알게 된 사례들이 작품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작품을 발표하고 대중들에게 스스로를 알리는데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카프카는 죽을 때 친구인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의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했는데 친구인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고를 불태우지 않고 오히려 출판을 해버려서 많은 작품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었죠. 그만큼 카프카는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카프카가 2번 약혼했다가 2번 모두 파혼했던 여성 펠리체 바우어의 아버지에게 보낸 구혼 편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저는 과묵하고 비사교적이며 짜증을 잘 내고 이기적이며 우울증이 있고 정말 병약합니다. 저는 최고이자 가장 다정한 가족 안에서 이방인보다 더 낯설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처녀로서 진정한 결혼과 행복이 예정되어 있는 심성을 가진 당신의 따님이 그런 인간 옆에서 살아야 할까요?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힘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 처박혀 있거나 혼자서 돌아다니는 남자 옆에서 수녀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견뎌야 할까요? 정말 특이하죠? 이 편지를 예비장인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제발 딸을 말려서 결혼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카프카는 결국 결혼도 하지 않고 41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쓸쓸히 사망합니다. 편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성적이었던 카프카에게 문학은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는데요. 한 필적 감정사가 필적을 보니 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고 말하자 카프카는 나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는 문학 외엔 그 무엇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될 수 없어요. 단순히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문학 자체였던 카프카는 소설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실험했습니다. 네, 카프카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봤고요. 이제 우리 텍스트로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프라하에서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름은 체코죠, 체코. 유대계 독일어 작가이에요. 오늘날 프라하 체코의 수도지만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카프카의 가족은 유대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중산층 가정에 속했습니다. 카프카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상업적으로 성공. 이제 유대인들이 되게 뭐 다른 일을 못해요. 직업적으로 못하게 해. 그러니까 뭐 장사 쪽으로 했죠.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업가고 매우 엄격하고 권위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죠. 반면에 카프카는 내성적이고 섬세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 때문에 카프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강한 두려움과 압박을 느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심정을 담아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에는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프카는 프라하 독일어 학교에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를 카를 대학교의 법학을 전공합니다. 1906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대학 졸업 후 그는 보험 관련 기관인 노동자 상해보험협회에 근무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를 조사하고 행정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카프카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글을 쓰는 생활을 계속했고 그의 작품 대부분 이러한 생활 속에 쓰여졌고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작품에 대해 완벽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전에 발표한 작품인 많지 않았습니다. 카프카가 살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유럽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였고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관료제와 행정체계 복잡하게 발전했고 1차 세계대전 같은 큰 역사적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거대한 사회 조직 속에 편입되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카프카의 작품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불안을 강하게 반영돼 있고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대개 이해할 수 없는 권력이나 복잡한 제도 속에서 혼란과 공포를 경험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카프카의 문학의 주요 특징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구별되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카프카의 작품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변신해서 평범한 회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벌레로 변합니다. 뭐 이유가 없어. 그냥 벌레로 그냥 설정해버려. 이러한 사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작품 속에 매우 자연스럽게 묘사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문학적 특징에서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거대한 구조 속에서, 그죠?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방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죽이죠,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인간, 한 개인. 개인은 그 거대한 메커니즘의 연약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카프카의 작품에는 거대한 권력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소송에서는 주인공이 이유도 모른 채 법정에 끌려갑니다. 소송이라는 작품. 성에서는 주인공이 성의 권력 구조에 접근하려 하지만 끝내 실패합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셋째, 카프카 작품들 인물들은 대부분 사회로부터 소외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며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카프카의 문체는 매우 차분하고 객관적입니다. 이야기 속 사건은 매우 기이하지만 소설 방식은 마치 현실을 기록하는 것처럼 냉정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독자에게 더욱 강한 불안과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자, 카프카의 대표 작품 변신은 우리가 할 거니까요. 소송, 아까 얘기했죠. 요제프 K는 갑자기 체포가 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만 법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하죠. 끝내 죄를 알지 못한 채 처형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앞에 읽은 책 이름이 뭐지? 누구야? 책 이름 뭐냐니까 앞에 대답해봐. 서준이 대답해봐. 예? 우리 앞에 이 앞에 했던 책 이름이 뭐야? 아큐정전? 아큐, 그죠? 아큐는 어때요? 아큐 같은 경우는 자기 인간 승리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이 성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근데 소송이 그런 거고, 성에는 아주 어떤 말을 도착하지만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한 무너지는 일상을 얘기하죠. 자, 카프카의 문학적 영향은 카프카 작품 현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실존주의 문학과 부조리 문학의 발전을 중요. 부조리는 뭐냐면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거야. 우리로 치면 이제 사실주의, 리얼리즘 뭐 이런 거죠.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불안과 소외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주제로 남아 있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가리켜 카프카적, 카프카에스크라고 합니다. 카프카에스크. 자, 카프카의 사후 명성. 카프카는 생전에 큰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어. 그러나 자신의 작품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죽기 전에 친구 막스 브로도.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마크 브로도. 이 마크 브로도에게 자신의 원고를 모두 불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브로도는 카프카의 작품이 매우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존하고 출판합니다. 그 결과 카프카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오늘날 그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문학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카프카의 전체 이름 프란츠 카프카. 프라하, 연도, 사망 24년. 전공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노동자 상해보험 기관에서 근무했죠. 카프카는. 카프카의 아버지 이름은 헤르만 카프카. 자, 이 아버지의 갈등을 쓴 기록,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카프카의 대표 작품이 벌레로 변한 거 변신.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 소송의 주인공 유제프 K. 성의 주인공 그냥 K. 카프카 작품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 소외. 카프카 작품에 등장하는 거대한 권력 구조 이해는 법원, 관료, 조직, 성. 카프카 작품 현실과 무엇이 섞인 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꿈 같은 비현실. 카프카적 이건 뭐야? 카프카에스크라고 했죠. 카프카 작품 세상에 알린 친구 막스 브로드. 카프카는 죽기 전에 자신의 원고 어떻게 해달라 했어요? 불태워달라 했죠. 소송에서 주인공에게는 가장 큰 문제, 이유를 모른 채 재판받는 것. 카프카의 주제, 불안과 오해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고사성어, 다음 주 고사성어 배수차신이야. 배수차신. 자, 배수차신은 이 잠배자야. 우리가 건배하죠. 건배. 그게 잠배자야. 잠배자. 배. 자, 나무 목자에다가 여기다 쓸게요. 나무 목자에다가 이게 아니 불자가 아니고 예, 술배자, 잠배자. 또 물숫자는 알죠? 차 알죠? 자, 이게 뗄나무 신인데 이제 나무 이렇게 이게 원래 지게에다가 새로운 거 신자 새 신자죠? 새 신자예요. 새로운 것을 지게에 싣고 가서 나무 떼는 거에서 자 배수차신 무슨 뜻이냐? 배수차신. 그러니까 큰 거에 보잘것없는 반응 이런 거야. 큰 거에 보잘것없는 반응. 그죠? 그래서 수레가 가득 실은 뗄나무의 한 잔의 컵이요. 불이 엄청 크게 나는데 거기다 컵 하나로 붓는 거. 아주 부족하거나 효과가 거의 없을 때 뜻합니다. 네. 점수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또 새학년 가서 분주하고 바쁠 텐데,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복습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